미선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희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묵했어. 그때 교무실 앞에서 나영이를 봤어.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는 나영이를. 나는 그냥 지나쳤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희정은 얼굴을 들어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낭독실입니다. 무료로 듣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학창 시절의 우정과 질투, 그리고 오래된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조용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서울 강남의 한복판, 압구정 로데오 거리 인근에 자리한 고급 아파트 45층. 이른 아침 햇살이 통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는 순간 문희정은 눈을 떴습니다. 침실 한쪽 벽면에는 갤러리 전시회 초대장과 기부 행사 사진들이 가지런히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그 액자들을 바라보는 희정의 얼굴은 담담했지만 어딘가 무겁게 가라앉은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희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어요. 대리석 바닥을 밟는 발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주방에서 캡슐 커피를 내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지만 그 소리조차 금세 허공으로 흩어졌어요. 희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늘의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성수동 갤러리 오후 3시 여고동창 사진전 및 모임. 희정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창회라는 단어는 언제나 그녀에게 묘한 긴장감을 안겨줬어요. 특히 이번에는 여고 시절 사진들이 전시된다고 했거든요. 80년대 교복을 입은 소녀들의 모습, 그 속에 담긴 순수했던 시절의 얼굴들. 하지만 희정은 그 사진들 속에서 언제나 한 사람의 얼굴을 피하곤 했습니다. 정나영.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희정의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어요. 3명이 함께 찍은 사진, 하지만 지금은 둘만 남은 자리. 아니, 정확히 말하면 희정 혼자만 남은 자리였습니다. 나영은 떠났고 고미선은 여전히 그 시절을 잊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희정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하며 갤러리 도면을 확인했습니다. 여고 시절 교복 사진이 걸릴 벽면의 위치, 90년대 대학 시절 사진들이 배치될 공간, 모든 것이 세심하게 기획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희정의 마음속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동창회라니, 그래도 체면은 지켜야지. 희정은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라는 직함, 문화예술계에서의 영향력, 사회공헌 활동으로 쌓아올린 명성.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는 아무도 모르는 균열이 숨어 있었어요. 희정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거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어요. 저 멀리 한강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도시는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정의 시선은 어딘가 멍하게 허공을 떠돌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고동창 단톡방에 새벽부터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야, 오늘 드레스 코드 뭐야? 희정이 이사장님 계신다. 다들 쫄 준비해. 사진 찍으러 가는 건데 너무 튀지 말자. 희정은 메시지들을 쭉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유독 짧고 차가운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다들 보자. 고미선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장난스럽거나 들뜬 말투가 아니었어요. 그저 차갑고 간결한 세 글자. 희정은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그 속에 담긴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망일까요? 아니면 그리움일까요? 희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가 아니라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희정은 단정한 베이지색 재킷과 검은색 슬랙스를 선택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천천히 메이크업을 하면서 희정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괜찮아. 나는 성공했고 그때 일은 다 지난 일이야. 희정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눈가에 스치는 감정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희정 자신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그곳에 어려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바르고 희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핸드백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희정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텅 빈 거실, 고요한 침묵. 아무도 없는 공간에 혼자 남겨지는 느낌이 언제나 그녀를 짓눌렀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희정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다시 한번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카톡톡 피드에는 어제 올린 재단 행사 사진에 수백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이런 분이 진짜 리더십이죠. 멋진 활동 응원합니다. 희정은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껐어요. 순간 검은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얼굴은 댓글 속 칭찬들과는 달리 지쳐 보이고 공허해 보였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희정은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천천히 내려가는 동안 희정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80년대 여고 교정, 교복을 입은 세 소녀가 나란히 걸어가던 모습, 그리고 어느 날 그 중 한 명이 사라진 날의 기억. 희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었어요. 로비에 도착했을 때 희정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아야 했어요. 오늘 성수동 갤러리에서 희정은 과거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거가 어떤 모습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 희정은 알 수 없었어요. 오후 3시 희정의 차는 성수동 골목 안쪽으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한때 공장지대였던 이곳은 이제 갤러리와 카페들이 들어선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있었어요. 낡은 공장 건물의 외벽은 그대로 두고 내부만 리모델링한 갤러리가 골목 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노출 콘크리트 벽과 철골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건물, 그 앞에는 벌써 여러 대의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어요. 희정은 차에서 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을 오후의 공기가 차갑게 폐를 채웠어요. 갤러리 입구로 걸어가는 동안 희정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70년대와 80년대 가요가 잔잔히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어머, 희정이다. 한 무리의 여자들이 희정을 보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여고 시절의 장난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와, 이 사장님 오셨네. 역시 포스가 달라. 희정아, 너 진짜 하나도 안 늙었다. 비결이 뭐야? 희정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포옹하고 손을 맞잡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시간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희정의 시선은 자꾸만 갤러리 한쪽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고미선이 서 있었거든요. 미선은 벽에 기대어 희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환하게 웃지도 다가오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차갑게 희정을 관찰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희정은 미선과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미선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갤러리 벽면에는 흑백 사진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80년대 여고 교복을 입은 소녀들의 모습, 체육대회 날 운동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 졸업식 날의 기념사진. 희정은 천천히 사진들을 둘러보았어요. 그 속에서 자신의 어린 얼굴을 발견할 때마다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야야, 이것 봐. 우리 체육대회 날 사진이잖아. 백수영이 큰 소리로 외치며 한 사진 앞에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6명의 소녀가 팔을 서로의 어깨에 두르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희정도 그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영의 다음 말에 갤러리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어요. 근데 여기 나영이는 왜 잘라냈지? 분명히 나영이도 같이 찍었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희정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가장자리가 인위적으로 잘린 흔적이 선명했어요. 그 잘린 부분에 정나영이 서 있었다는 것을 희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오래돼서 그런 거 아닐까? 누군가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희정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희정의 눈과 미선의 눈이 다시 한번 마주쳤어요. 미선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동창들은 다시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추억을 꺼내고 지금의 삶을 자랑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어요. 희정도 그 속에 섞여 웃고 대화를 나눴지만 마음 한편은 계속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희정이는 진짜 대단해. 재단 이사장까지 하고. 맞아, 우리랑은 급이 다르지. 역시 집안이 달라서 그런가. 칭찬처럼 들리는 말들이었지만 희정은 그 속에 숨겨진 질투와 거리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미선이 희정을 위아래로 훑는 시선은 마치 무언가를 평가하듯 날카로웠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희정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손을 씻으며 희정은 자신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지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미선이었습니다. 미선은 희정 옆에 서서 손을 씻었습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거울 속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희정아. 목소리가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너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그때 일 말이야. 희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희정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만하자, 미선아. 다 지난 일이야. 미선은 희정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슬픔, 그리고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지난 일? 너한테는 지난 일일지 몰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평생 지나가지 않는 일도 있어. 미선은 그 말을 남기고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희정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갤러리를 나서며 희정은 미선을 찾았지만 이미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희정은 차에 올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희정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미선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희정은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며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단톡방에는 어젯밤부터 여러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제 너무 재밌었어.
사진 찍은 거 공유해줘. 다들 건강해서 다행이야. 하지만 고미선의 메시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희정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미선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선아, 어제 얘기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 우리 좀 만나서 이야기할까?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정의 핸드폰에 알림이 떴어요. 카톡이었습니다. 누군가 희정의 게시물에 댓글을 남겼다는 알림이 아니라 희정의 계정에서 새 게시물이 올라갔다는 알림이었어요. 희정은 황급히 카톡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희정의 피드 가장 위에 자신이 올린 적 없는 게시물이 떠 있었습니다. 내가 빼앗은 것 돌려받으러 간다. 사진은 여고 시절 3명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이상하게 편집되어 있었어요. 희정의 얼굴만 선명하게 남아있고 나머지 2사람의 얼굴은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희정만을 향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희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누가 자신의 계정에 접근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된 메시지라는 것을요. 희정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고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희정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화면에는 동창들의 이름이 연달아 떴어요. 희정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희정아. 너 카톡 뭐야? 계정 해킹당한 거야? 수화기 너머로 백수영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쏟아졌습니다. 희정은 제대로 대답도 하기 전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통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번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희정아, 미선이랑 어제 무슨 일 있었어? 너희 둘이 화장실에서 싸웠다며?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희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명하려 해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전화는 계속 걸려왔고 희정은 점점 더 숨이 막혀왔습니다. 단톡방을 확인하니 이미 메시지가 100개가 넘게 쌓여 있었어요. 희정이 계정 이상한데? 누가 해킹한 거 아냐? 근데 미선이는 왜 연락이 안 돼? 희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희정은 다시 카톡톡을 열어 그 게시물을 확인했어요. 댓글이 벌써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계정 해킹 당하신 것 같아요. 희정은 서둘러 게시물을 삭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삭제 버튼을 눌러도 게시물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희정의 계정을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아무것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희정은 패스워드를 바꾸려 했지만 그것조차 막혀 있었어요. 그날 오후 희정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를 든 순간 냉정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문희정 씨 맞으십니까? 저는 강남경찰서 형사 이준호입니다. 고미선 씨 실종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희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실종이라는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실종이요? 미선이가요? 네, 고미선 씨 가족분이 오늘 오전에 실종 신고를 하셨습니다. 이틀 전 동창회 이후로 연락이 두절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문희정 씨께서 마지막으로 고미선 씨를 본 분으로 확인되는데 혹시 시간 되실 때 서로 한번 들러주실 수 있으십니까? 희정은 대답을 하려 했지만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목소리를 짜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희정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실종. 미선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희정의 머릿속에는 어제 화장실에서 마주쳤던 미선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 어떤 사람한테는 평생 지나가지 않는 일도 있어. 희정은 천천히 거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오후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희정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희정의 눈앞에는 30년 전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80년대 여고 교정.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있던 세 소녀. 문희정, 고미선, 그리고 정나영. 셋은 언제나 함께였어요. 점심시간에도, 방과 후에도, 주말에도. 나영은 늘 전교 1등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당당했어요.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던 나영의 모습이 희정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영이 학교에서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짧게 말했어요. 정나영 학생은 집안 사정으로 전학 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묻지 못했고 찾지 못했습니다. 희정은 그날 교무실 앞을 지나가다 나영을 봤어요. 문틈 사이로 보이는 나영의 뒷모습.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나영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희정의 아버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희정의 아버지. 희정은 그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나영의 손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희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그리고 그 이후로 나영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백수영이었어요. 희정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희정아, 지금 단톡방 봤어? 애들이 완전 난리야. 희정은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메시지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미선이 진짜 실종됐대. 경찰이 희정이한테 연락했다며? 그때도 이상했어. 나영이 사건 말이야. 희정이네 아버지, 학교 이사장이랑 친했다며? 장학금 받던 애가 갑자기 전학 간 거 너무 이상하지 않았어? 희정은 화면을 보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30년 전의 일이 지금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동안 묻어두려 했던, 잊으려 했던, 모른 척하려 했던 모든 것이. 수영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희정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수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희정아, 솔직히 말해줘. 그때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영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희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진실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희정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희정은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희정의 마음속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아직도 나를 원망하고 있는 걸까?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데 미선이는 왜 갑자기 사라진 거지? 그 메시지는 도대체 누가 남긴 거야? 희정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과거가 결국 희정을 찾아왔다는 것을요. 미선이 실종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희정은 아침부터 핸드폰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단 사무실 비서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사장님, 인터넷 기사 보셨어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이사장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희정은 황급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희정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희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명문여고 동창 모임 후 실종재단 이사장과 무슨 관계? 80년대 장학생 실종 사건, 30년 만에 재조명. 기사를 클릭하자 희정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재단 행사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아래로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역시 돈 많은 사람들 뒤엔 뭔가 있음. 장학생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게 말이 돼? 재단 이사장이면 사회 지도층인데 이런 일에 연루되다니. 희정은 댓글을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재단 사무실 전화도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기자들의 취재 요청이었어요. 그날 오후 백수영이 희정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희정아, 나 미선이 집 주소 알아냈어. 우리 같이 가보자. 뭔가 단서라도 있을 거 아냐? 희정은 망설였습니다. 미선의 집에 간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정은 알아야 했습니다. 미선이 왜 사라졌는지, 그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 수영아. 어디서 만날까? 두 사람은 신림동의 한 원룸 건물 앞에서 만났습니다. 오래된 빌라였어요. 외벽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수영이 관리인에게 미리 연락해서 열쇠를 받아왔어요. 미선이 가족분이 허락하셔서 들어갈 수 있대. 경찰도 이미 한 번 왔다 갔다더라. 2층 계단을 올라 미선의 방문 앞에 섰을 때 희정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수영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돌렸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만이 공간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온라인 쇼핑몰 박스들이 구석에 쌓여 있었고 배달 음식 봉투들이 싱크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희정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영이 불을 켰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췄어요. 방 한쪽 벽면 전체가 신문 기사와 사진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빼곡하게 붙어 있는 종이들, 그 사이사이에 빨간 펜으로 그어진 줄들, 메모들. 마치 누군가를 추적하듯, 조사하듯 정리된 흔적이었어요. 희정은 천천히 벽면에 다가갔습니다. 가장 위쪽에는 80년대 신문 기사가 붙어 있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강남 명문여고 우수 장학생 선발.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정나영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희정은 그 기사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옆에는 여고 졸업사진이 확대되어 붙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수십 명의 얼굴들. 그중 한 얼굴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정나영이었습니다. 동그라미 옆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빼앗긴 인생, 누가 돌려줄까? 수영이 희정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벽면을 훑어보았어요. 나영의 사진 옆에는 다른 기사들도 붙어 있었습니다. 여고 장학금 제도에 관한 기사, 학교 후원자 명단, 그리고 희정의 아버지 이름이 적힌 기사까지. 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희정아. 이거 봐. 미선이가 나영이를 계속 찾고 있었던 것 같아. 희정은 고개를 들어 벽면 아래쪽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최근 인쇄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이 붙어 있었어요. 90년대 신문 부고란, 병원 기록 사본, 그리고 한 여자의 사망 기사. 전 장학생 정나영 씨, 투병 끝에 장년 별세. 희정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영이 죽었다는 사실을 희정은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30년 동안 희정은 나영이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자신을 잊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수영이 나영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야, 희정아, 미선이랑 나영이 얼굴이 좀 닮지 않았어? 특히 이 눈빛. 희정도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수영의 말이 맞았어요. 미선의 눈빛과 나영의 눈빛이 닮아 있었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슬픈 무언가를 응시하는 듯한 그 눈빛. 설마 미선이가 나영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니겠지? 수영의 물음에 희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희정의 머릿속에는 어제 화장실에서 마주쳤던 미선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눈빛, 그 표정. 30년 전 교무실 문 앞에서 희정을 바라보던 나영의 눈빛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벽면의 자료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어요. 미선이 얼마나 오랜 시간 이 자료들을 모았는지, 얼마나 집요하게 진실을 찾으려 했는지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희정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선의 방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영의 얼굴, 빨간 동그라미, 그리고 그 메모. 빼앗긴 인생, 누가 돌려줄까? 희정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희정은 결심했어요.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였어요. 상자 뚜껑을 열자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희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80년대 장학금 신청서 사본, 정나영이라는 이름이 적힌 서류, 그리고 그 옆에 빨간 펜으로 큰 X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다른 서류에는 문희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승인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희정은 서류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증거였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희정 자신이 나영의 자리를 빼앗았다는 증거. 희정은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나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희정의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정은 뉴스 속보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여러 개의 알림이 떠 있었어요. 희정은 불길한 예감에 서둘러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한창이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80년대 강남 명문여고에서 장학금을 받던 우수 학생이 갑작스럽게 실종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학교의 주요 후원자였던 문 회장, 그리고 현재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으로 활동 중인 그의 딸 문희정 씨가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화면에는 희정의 사진이 떴습니다. 재단 행사 때 찍은 사진, 미소 짓고 있는 희정의 모습, 그 옆으로 80년대 여고 졸업사진이 나란히 배치되었어요. 나영의 얼굴에는 빨간 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희정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근 같은 동창 모임에 참석했던 여성이 실종되면서 과거 사건에 대한 의혹도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희정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하지만 뉴스는 이미 방송되었고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 있을 거예요. 희정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재단 사무실 비서였어요. 이사장님, 지금 사무실 앞에 기자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희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비서는 다급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성명서라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언론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 조금만 시간을 줘요. 희정은 간신히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점심 무렵 희정은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사무실 건물 앞에는 이미 10여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희정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사장님, 정나영 학생 실종 사건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당시 장학금 선발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실종된 고미선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왜 3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까? 희정은 고개를 숙인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 따라오며 질문을 퍼부었어요. 희정의 귓가에는 카메라 셔터 소리와 질문들이 뒤섞여 울렸습니다. 겨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을 때 희정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창백하고 지쳐 보이고 무너져 내리는 얼굴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호기심 가득한 눈빛, 불편함이 섞인 눈빛. 희정은 그 시선들을 견딜 수 없었어요. 빠르게 이사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통의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후원 취소 통보서, 행사 철회 요청서, 사퇴 압박 공문. 희정이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오후 4시 백수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희정은 수영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영의 첫마디는 희정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희정아,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무슨 소리야, 수영아? 희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기자가 나한테 연락 왔었어. 동창회 사진이랑 단톡방 내용 달라고. 나 거절했는데 그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더라. 그냥 확인 차원이라고 했어. 그래서 난 사실만 얘기한 거야. 희정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수영이 기자에게 자료를 넘긴 거예요. 동창회 사진, 단톡방 대화 내용, 그리고 아마도 희정과 미선이 화장실에서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까지. 수영아, 넌 적어도 아니길 바랐는데. 희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영은 변명하듯 말했어요. 희정아, 미안해. 하지만 난 거짓말은 안 했어. 그냥 있었던 일만 말한 거야. 나도 무서웠어. 희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수영까지, 믿었던 친구까지 등을 돌린 거예요. 저녁 희정은 동창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오후부터 메시지가 100개 넘게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한 메시지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익명으로 올라온 글이었어요. 우리 다 알잖아. 그때 정나영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장학금 빼앗아 갔는지. 이제 와서 모른 척하지 말자.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맞아, 그때 이상했어. 희정이네 아버지가 학교 이사장이랑 골프 치던 거 다들 봤잖아. 나영이 그렇게 똑똑했는데 갑자기 전학 간다는 게 말이 돼? 직접적으로 희정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희정을 떠올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희정은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희정은 압구정 아파트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희정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희정은 긴 독백에 빠져들었습니다. 맞아.
아버지는 나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 명문대에 갈 수 있는 기회,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 대신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아야 했어. 나영이의 자리를. 희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교무실 앞에서 나영이를 봤어.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나영이를. 나는 그냥 지나쳤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나영아,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도 건네지 못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아버지의 제안에. 그리고 침묵했어. 나영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도 모른 척했어. 30년 동안 계속. 이게 결국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구나. 희정은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성공, 명예, 지위.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희정은 이제야 그 무게를 온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희정은 재단 이사장실에 출근하지 못했어요. 아니, 출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여전히 건물 앞을 지키고 있었고 온라인에는 희정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희정은 압구정 아파트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거의 자지 못했어요. 그날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희정은 깜짝 놀라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혹시 기자일까요? 희정은 조심스럽게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백수영이었습니다. 희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수영이 기자에게 자료를 넘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영의 얼굴은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뭔가 다급한 표정이었어요. 희정은 문을 열었습니다. 수영은 헝클어진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USB 하나와 낡은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어요. 수영은 희정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희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희정은 아무 말 없이 수영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수영은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USB와 봉투를 희정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미선이가 나한테 맡긴 거야.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너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어. 희정은 수영의 손에서 USB를 받았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희정에게는 무척 무겁게 느껴졌어요. 미선이가 언제 이걸 줬어? 동창회 다음 날이었어. 아침 일찍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근데 그날 저녁부터 미선이 연락이 안 됐잖아. 수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여기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 미안해, 희정아. 내가 기자한테 얘기한 거 정말 미안해. 희정은 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희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수영아. 넌 잘못한 거 없어. 사실을 말한 것 뿐이잖아. 잘못한 건 나야. 희정은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동영상 파일이었습니다. 희정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고미선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미선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어요.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미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문희정 이사장님. 아니, 희정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희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은 수영도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야. 기록이야. 3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야. 미선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정나영의 딸이야.
엄마는 여고를 그만둔 후 혼자 아이를 낳았어. 나를 낳았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집안에서도 학교에서도. 엄마는 혼자 나를 키우며 평생 힘들게 살았어. 희정은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는 병원에서 죽기 직전까지 당신 이름을 불렀어. 문희정. 자꾸 그 이름을 불렀어.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 왜 엄마는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걸까? 미선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남긴 일기를 읽고 나서야 알았어. 희정아, 너도 피해자였어.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였어. 진짜 가해자는 당신 뒤에 숨었던 어른들이었어. 학교, 아버지, 그 시스템. 화면 속 미선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았어. 대신 그 시스템을 미워했어. 어린 학생들에게 선택을 강요했던 어른들을 미워했어. 나는 그걸 알면서도 너를 미워했어. 미안해, 희정아. 영상이 끝났습니다. 희정은 한참 동안 멈춰있는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수영도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희정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뜯어보니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있었어요. 표지가 해지고 페이지가 누렇게 변한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나영. 희정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80년대 여고 시절의 기록이었어요. 시험 점수에 대한 고민, 친구들과의 추억, 꿈에 대한 이야기. 희정은 페이지를 하나씩 넘기며 읽어내려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을 때 희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988년 11월 15일. 오늘로 학교를 그만둔다. 장학금을 희정이에게 넘겨줬다. 아니, 빼앗겼다는 표현이 맞겠지. 하지만 희정이는 나를 직접 밀어낸 게 아니야. 희정이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다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뿐. 그 침묵이 우리 둘을 갈라놓았어. 희정아, 미안해. 그리고 안녕. 희정은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영도 희정의 어깨를 안으며 함께 울었어요. 한참을 운 후 희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이전과 달랐어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수영아, 나 이제 알았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희정은 일기장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나는 침묵했어. 그 침묵이 나영이를 버린 거야. 내 아버지 손만이 아니라 내 입이 나영이를 버린 거야. 이제라도 내가 말해야 해. 진실을 말해야 해. 수영이 희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뭘 할 건데? 희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재단 이사장 자리를 내려놓을 거야. 그리고 정나영 이름으로 된 장학재단을 만들 거야. 진상규명 기금도 만들고 그때 이를 세상에 알릴 거야. 학교가, 어른들이, 시스템이 어떻게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쳤는지. 희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영아, 미선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내가 돌려놓을게. 내가 빼앗긴 인생을, 내가 받아야 했던 것들을 이제라도 돌려줄게. 그날 밤 희정은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사흘 후 백수영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희정아, 미선이 위치 찾았어. 너 지금 당장 올 수 있어? 희정은 묻지도 않고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영이 알려준 주소는 성수동 옛 공장 지대였어요. 재개발에서 비켜난 낡은 건물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희정은 차를 몰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오후 4시 희정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90년대까지 공장으로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 붉은 벽돌 건물이었어요. 창문은 깨져 있었고 외벽에는 덩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영이 입구에서 희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선이가 안에 있어. 내가 설득했는데 너만 만나겠대. 희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가니 시멘트 바닥과 노출된 철골 구조가 드러났어요. 먼지가 쌓인 바닥, 오래된 기계들이 방치된 공간. 햇빛이 깨진 창문 사이로 가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곳 한가운데 고미선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은 바닥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희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몹시 여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희정은 천천히 미선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선아. 희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은 희정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역시 왔네요, 이사장님. 아니, 이제는 그냥 문희정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미선의 말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희정은 미선의 옆에 놓인 물건들을 보았어요. 낡은 사진 한 장, 일기장 사본, 그리고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 이거 다 엄마가 남긴 거예요. 미선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80년대 여고생의 얼굴이 담긴 흑백 사진이었어요. 정나영이었습니다. 희정은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나영, 제 엄마예요. 희정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미선의 입에서 직접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희정은 미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는 죽기 직전까지 당신 이름을 불렀어요. 문희정. 자꾸 그 이름을 부르면서 말했어요. 희정이만은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됐어요. 엄마 인생은 완전히 박살났는데 왜 당신을 걱정하는 거냐고. 왜 당신을 용서하는 거냐고. 희정은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하려 해도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미선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혼자 저를 낳았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가족한테도 버림받았고 학교에서도 쫓겨났고 평생 식당에서 공장에서 일하며 저를 키웠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엄마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는지 몰랐어요. 엄마는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야, 엄마 일기를 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누군가 엄마의 자리를 빼앗았다는 걸, 그 자리에 당신이 앉았다는 걸. 희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미선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희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묵했어. 그때 교무실 앞에서 나영이를 봤어.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는 나영이를. 나는 그냥 지나쳤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희정은 얼굴을 들어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학교에 압력을 넣었어. 장학금을 나영이한테서 빼앗아서 나한테 주라고. 나는 그걸 알고 있었어.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 그게 나를 위한 거라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거라고 믿으려 했어. 희정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 나는 그냥 겁이 났던 거야. 아버지한테, 어른들한테, 그 시스템한테. 그래서 나영이를 버린 거야. 내 침묵으로, 내 비겁함으로. 미선은 희정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슬픔, 그리고 무언가 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알아요. 엄마 일기에 다 적혀 있었어요. 당신도 피해자였다고. 어린 학생한테 선택을 강요한 어른들이 진짜 가해자라고.
미선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근데 그걸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평생 고생한 걸 보며 자랐는데 당신은 재단 이사장이 되어서 화려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불공평했어요. 희정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아, 내 말이 맞아. 나는 내 엄마의 자리 위에서 살았어. 내 엄마가 받았어야 할 기회들을 내가 가졌어. 그리고 그 위에 내 모든 걸 쌓았어. 희정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라도 돌려줄게. 내 엄마의 이름을, 내 엄마가 받았어야 할 것들을. 재단 이사장 자리도 내려놓을 거야. 그리고 세상에 말할 거야. 학교가, 어른들이 우리가 뭘 했는지. 미선은 한참을 희정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왜 당신을 미워하지 못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이 참혹한 선택들 속에 우리 다 같이 갇혀 있었던 거네요. 희정도 미선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동안 묻혀있던 슬픔, 분노, 죄책감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 후 미선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복수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못한다고. 대신 진실을 기록하라고. 미선은 희정을 바라보았어요. 저도 이제 알아요. 당신을 무너뜨린다고 해서 엄마가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걸. 다만 진실만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희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선아. 함께하자. 너희 엄마 이름을 세상에 알리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툴고 떨리지만 단단하게. 밖에서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깨진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붉은 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희정과 미선의 울음소리는 텅 빈 창고에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성수동 갤러리였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입구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라진 친구들 마이너스 침묵을 깨고 진실을 말하다. 갤러리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일반 시민들도 그리고 여고 동창들도 있었어요. 모두가 벽면에 걸린 사진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시 기획은 고미선과 정나영 메모리 프로젝트 팀이 맡았습니다. 미선은 1년 동안 엄마의 이야기를 정리했어요. 사진들, 일기장, 신문 기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갤러리 중앙에는 큰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80년대 여고 체육대회 날 3명의 소녀가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어요. 문희정, 고미선, 정나영. 이번에는 아무도 잘려있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모습 그대로였어요. 사진 아래 설명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침묵 위에 세워진 성공을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오후 3시 기자 간담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단상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마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문희정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희정은 더 이상 재단 이사장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전 희정은 모든 직함을 내려놓았어요. 대신 정나영 장학재단을 만들었고 진상규명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희정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그 재단에 기부했어요. 희정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희정에게 쏠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희정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희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문희정입니다. 1년 전까지 재단 이사장이었고 사회공헌 활동으로 많은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희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자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잘못을 고백하기 위해서요.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희정의 말을 들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침묵했습니다. 제 친구 정나영이 학교에서 쫓겨나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영이가 받아야 할 장학금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학교에 압력을 넣었고 저는 그걸 알면서도 받아들였어요. 희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빼앗았습니다. 정나영이라는 사람의 꿈을, 미래를, 존엄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제 성공을 쌓았습니다. 희정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가해자였지만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16살 소녀였던 저에게 어른들은 선택을 강요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잘못을 덜어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선택했고 침묵했으니까요. 청중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희정은 계속 말했어요. 이제 저는 남은 생을, 그 빼앗긴 인생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데 쓰고자 합니다. 정나영님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와 사회의 불공정한 시스템을 바꾸는 일에 함께하겠습니다. 희정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갤러리를 채웠어요. 희정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백수영이 다가왔습니다. 수영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어요. 수영은 희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희정아, 나도 미안해. 나도 그때 침묵했어. 알면서도 못 본 척했어. 용기 내줘서 고마워. 고미선도 다가왔습니다. 미선은 1년 동안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문희정 씨, 아니 희정 언니. 미선이 처음으로 희정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엄마가 원했던 게 이거였을 거예요. 복수가 아니라 치유, 증오가 아니라 변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툴지만 단단하게 손을 맞잡았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터졌지만 이번에는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전시는 한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갤러리를 찾았어요. 정나영의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나영들을 만들어냈는지를. 전시 마지막 날, 희정은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1년 전 누군가 올렸던 그 같은 문장이었어요. 내가 빼앗은 것 돌려받으러 간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희정은 그 아래 이렇게 적었어요. 빼앗긴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꿈이었고 존엄이었고 미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돌려드립니다. 정나영님께, 그리고 침묵 속에서 사라진 모든 이들께.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응원하는 말, 위로하는 말,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말들이었어요. 희정은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희정은 성수동 갤러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1년 전 압구정 아파트에서 보던 그 야경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미선과 수영도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나영 언니도 여기서 이 풍경 보면 좋아했을까요? 미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희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을 거야. 나영이는 늘 높은 곳을 좋아했거든. 꿈도 높았고 눈빛도 높았어. 수영이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나영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왔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희정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나영아,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내가 남긴 용서가 나를 다시 살게 했어. 바람이 희정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처럼요. 지금까지 은빛 낭독실이었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마주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그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